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당청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2차 종합특검 후보 전준철 변호사였는데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을 변호했던 인물입니다. 이 대통령도 굉장히 불쾌했다고 하고 정청래 대표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저는 그런 입장 표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직접 입장 표명을 한 건 아닙니다만 네. 청와대 측에서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의 대표 시절에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고 기소라고 주장했던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해서 이때 이 김성태 회장 측을 변호했던 사람을 2차 종합특검으로 추천을 했다. 네.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로 한 것일까? 아마 상당히 황당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죽이기 변호인을 추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청래 대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대변인을 통해서긴 합니다만 검증을 실패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만 친명계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정청래 대표의 독단적인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최고위원들하고 협의도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결국 정청래 개인의 정치적인 야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네. 의구심 때문에 상당히 이 당청 간의 일종의 충돌이 상당한 갈등으로 지금 비화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최고위에 논의도 없이 추천됐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절차상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박수현 대변인이 이런 얘기했죠. 앞으로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서 추천 경로의 다양화, 그다음에 투명성 강화, 추천과 심사 기능의 분리. 제가 좀 해석해드리면 추천 경로의 다양화라는 거는 이제까지 모든 것을 소수의 사람과 특정 라인이 했다는 얘기를 이제 반성하는 거죠. 투명성 강화는 뭐예요? 밀실에서의 추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추천과 심사 기능의 분리라는 거는 담합하는 걸 막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까지는 소수의 라인과 어떤 특정 라인에서 밀실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담합으로 인사가 추천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지금 사실은 자복을 한 거예요. 자, 이렇다면 이게 얼마나 많은 이 집권 8개월에 이 정부가 얼마큼 이렇게 허술하고 정말 부실하게 짝이 없는 여당이었다는 걸 전 스스로 고백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주목할 대목은 이렇게 집권 8개월이 안 된 이 정부 여당이 네. 권력을 운용함에 있어가지고 인사, 정책, 정치 이렇게 복합적인 모든 면에서 이렇게 갈등을 드러내고 있고 치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집권 여당의 행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과정이 어찌 보면 이제 잠복되어 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불거질 계기도 되겠지만 또 하나 여기서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 거는 아니 도대체 145억 원이 들어가는 이 특검 선정이 어떻게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반대했고 현직 대통령이 또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기준으로 특검이 선정되는지 그다음에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점에 대해서 이게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디가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크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정부 여당이 조금 더 많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전 변호사를 추천한 인물이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이라고 하는데 당 일각에서는 최고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성윤 최고위원이 독단적인 추천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당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 경로의 다양화라든지 투명성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최고가 일단 이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대통령에게 상당한 이 정치적인 부담을 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부분이 친명계의 입장입니다만 이성윤 최고의 또 이 해명을 들어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지금 어제 이성윤 최고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사실 전준철 변호사는 자신과 함께 당시 윤석열 정권 하에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그거는 그 이전인 문재인 정부 시절이긴 합니다만 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과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채널A 근원유착 사건이잖아요. 한동훈 당시
검사가 연루되었던 이 부분을 수사를 했고 바로 그 때문에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되고 난 뒤에 상당히 정권이 탄압을 받았고 그 대표적으로 압수수색까지 받았던 검사였기 때문에 네.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설사 쌍방울과 관련된 변호인이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주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러니까 이 쌍방울 측 변호인을 하긴 했지만 이 쌍방울 임원들의 개인적인 횡령 이런 부분들만 그러니까 변호를 한 것이고 이 대북 성공에 관련해서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까지 사퇴하라. 라고 하는 건 저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원팀을 계속 강조하고는 있는데 검찰 개혁 방향에서도 그렇고요. 당청 간의 이견이 계속되는 걸 보면은 어쨌든 이상교류가 계속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제 단순한 당정의 엇박자라고 생각했는데 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권력 투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지적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월밖에 안 되는 그 집권 세력.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그때는 대통령 권력이 오롯이 서슬퍼려야 되는 사실 그게 이제까지 과정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과정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다 이게 바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이게 지방선거 이후에 8월에 있을 전대를 둘러싼 일종의 힘겨루기 양상과 아울러서 그것을 둘러싼 본질적인 권력 투쟁이다. 왜냐하면 8월에 있을 그 다시 당대표 선거에서 그때 선출되는 사람이 2년 후에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된다. 자, 그렇다면은 만일 여기에서 정청래 지금 당대표가 그것을 계속 이어서 나가서 집권, 그러니까 그 당대표를 연임하게 될 경우에 그때 이제 우려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지난번 총선에서는 이른바 비명 행사가 있었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친명 행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명들에 대한 친명계 의원들이 반발이 수위를 넘고 있는 거고 사실 공세적으로도 정청래 대표가 금도를 넣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다 보면 이 대한민국 이 배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지금 따지고 본다면 여권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것은 지금 이런 게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정작 그 아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부동산 얘기하는데 부동산 관련 입법 23개 가운데 지금 4개도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법과 제도로 운영되는 나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SNS에 맨날 글을 올리지만 여권이 팔짱 끼고 입법의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공연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이제 내일이죠.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지금 가닥을 잡느냐가 네. 분수령이 될 것 같고 이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당청 간의 갈등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 논란으로 당내 합당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요. 합당의 데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13일 이제 오는 금요일까지가 이제 데드라인을 정한 건데 어떻습니까? 최후 통첩을 날렸다라고 봐야겠죠. 예, 뭐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일종의 벼랑끝 전술을 저는 그러니까 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당을 안 하겠다기보다는 네. 합당에 대한 동력을 좀 더 그러니까 높이기 위해서 일종의 벼랑끝 전술을 한다고 보는 것인데요. 사실 뭐 이해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사실 왜 13일까지냐? 14일부터는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민심이 한번 섞이는 용광로인데 이 지금 설날 밥상 이 논의 단계에 조국 혁신당이 실종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조국 혁신당이 이 그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기회를 날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일까지는 한다 안 한다를 분명히 해줘야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치적인 절호의 찬스를 놓칠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밀락설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네. 대표적으로 뭐 지금 뭐 공동체제를 한다, 뭐 또 최고위원직 한 명을 또 뭐 배분을 한다, 뭐 공천은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일종의 뭐랄까요 혁신당이 민주당의 내홍의 하나의 불쏘시개 역할처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분명한 거리를 두겠다. 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앞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 먼저를 했습니다만 일단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민주당 내의 그런 내홍형과는 거리를 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에 대한
나름대로 의지를 애둘러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은 내일 의총 이후에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의원들 사이에서는 합당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좀 우세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좀 팽팽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당에 찬성해도 뭐 선거에는 큰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더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는 지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친명 쪽에서는 굳이 왜 지금 하냐, 선거 이후에 하자. 요게 좀 약간 팽팽했는데 네. 저는 어제 이른바 그 특검 전준철 변호인 추천 사건이 이게 합당 불가로 아마 가게 되는 촉매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뭔가 이게 합당 자체가 지방선거보다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 문제에 더 전대 문제에 더 약간 방점이 찍혀 있다고 의심했던 사안이 이걸로 인해서 더 의원들의 확신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합당을 할 건지, 아니면 선거연대를 할 건지, 아니면 선거 경쟁을 할 건지,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선택지를 줬잖아요. 네. 근데 정청래 대표가 빠르게 화답했어요. 어쨌든 우리 입장을 빨리 정리해서 알려주겠다. 일단 정 대표는 조 대표의 얘기에 화답을 해준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내일 이제 그 의총인데 지금 최고위원들 그 중진들 연설 릴레이 지금 식사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별로 좋은 신호가 아닌 걸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다면 의원들이 선택지를 제시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은 그냥 선거 연대 정도로 치르고 끝나고 나서 합당하는 거 어떻겠느냐. 정치적으로 그게 무슨 큰 말하자면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내일쯤에 나올 수 있는 선거 연대를 이번에 치르고 그다음에 말하자면은 선거 이후에 아예 합당을 하는 걸 고려해 보자라는 이걸 출구 전략으로 아마 그 의원들이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해내느냐? 저는 이게 관건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라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내리는 순간 원래 이 정치판에선 등을 보이는 순간 물어뜯는다는 이제 속설이 있기 때문에 네. 정 대표도 그걸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선택지를 3개를 제시한 것을 나중에 이제 그 선거 이후에 합당이라는 출구 전략을 낼 가능성이 좀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내일 의총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 15,000명 정도가 모였더라고요. 뭐 새 과시에는 성공을 한 것 같죠? 예, 그렇죠. 뭐 새 과시를 통해서 나름의 서사를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뭐 결코 그러니까 이 지금 당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포기하지 않겠다. 네. 뭐 그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I'll be back.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네. 부분을 분명히 보여준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한동훈표 정치 비전이 어제도 제대로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 하면 뭡니까 기본사회, 뭐 기본소득, 그리고 그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공정과 상식, 뭐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그 지향점이 분명히 좀 드러났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정치한다. 그거는 뭐 지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구체성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제명되고 난 뒤에 사실은 지금 어떠한 정치적 역할이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역할과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심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일정조차 공개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상당한 정치적인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각오, 의지에도 불구하고 네. 이 현실이 녹록치 않다. 이걸 또 반증한 한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어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은 제풀에 꺾여 그만둘 거라는 기대는 접으라라고 했고요. 또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만들자 이렇게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어떤 역할을 좀 할까요?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사실 네. 지금 한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이렇게 장외 세과시라든가 여론전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 아마 다음 달까지는 아마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게 6월까지 이렇게 장외 세 정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과거 이제 팬덤이 있다고는 하지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한 동의 같은 이런 비전이 아니라 네. 지금 얘기하는 동의가 아니라 이번 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피해자 서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한 전 대표를 보수의 일부 지지층은 피해자 서사로 보지만 전체 국민이 피해자라는 서사를 인정할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한계가 분명히 뚜렷한 그런 피해자 서사일 수밖에 없어서 저렇게 여기서 핍박받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한다는 게 과연 핍박의 대상이 여권 내부의 일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얼마큼 설득해내냐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어쨌든 지금 6월 선거에서 어떤 지역에서 이제 보궐선거가 나오면은 출마한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대진표를 봐야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본인이 살려고 있는 그 생지일지 아니면 죽으러 가는 사지일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런 상대가 또 누구인지에 따라서 정치적인 일종의 구도 싸움에서 또 이제 그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한 3, 4월까지는 저 장외 정치를 이어갈 동력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6월까지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4월 정도가 되면 여야 구도가 뚜렷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여야 구도가 뚜렷해져 버린다는 얘기는 즉 이번 지방선거가 이재명 대 장동혁의 싸움으로 고착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한 전 대표의 공간이 나올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결국 한 3, 4월까지는 장외 여론 정치를 하겠지만 6월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출마지가 선택이 혹시나 된다면 아마 골라서 무소속 출마를 할 거는 같은데 다만 그 지역이 어떤 그 구도와 대진표가 짜여질 것인가 그게 저는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어제 현장에 친한계 의원들도 대거 참석을 했던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친한계 속가대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뭐 지금 배현진 뭐 지금 의원에 대한 징계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유가 사실은 이번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징계 당시에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입장을 냈는데 그것이 뭐 마치 서울시당 전체의 의견으로 이렇게 포장을 했다. 바로 네. 그 때문에 지금 징계를 한다는 것인데 그 명분은 그렇습니다만 사실 진짜 속내는 뭘까요? 지금 그 서울시당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사실 서울 기초 단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껄끄러운 인사가 지금 그러니까 당직을 맡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려 차원에서 지금 진행된 징계라는 것이 친한계의 주장이거든요.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단순한 한 명의 징계가 아니라 결국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와의 일종의 그 헤게모니 싸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인 서울시당의 윤리위원회도 고성국 씨에 대한 이제 징계 절차에 들어갔는데 당권파 친한계가 서로를 겨냥한 징계에 나선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일개 당원인 고성국 씨와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어느 쪽이 타격이 크겠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한 그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또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당에서 그 설령 징계를 한다고 해도 네. 다시 상급인 중앙당의 윤리위원회에 또 제소를 할 수가 그러니까 더 판단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그건 장 대표가 최후로 결정할 수도 있고 저는 물론 뭐 고성국 씨 지금 최근 주장이 옳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각 중앙당과 서울시당이 가끔 이렇게 윤리 정치를 하는 거 저는 사실 모양새는 별로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정당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정치는 현실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만일 저는 지금 배현진 의원이 지금 받고 있는 사실상 그 징계 혐의가 그거잖아요. 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당협위원장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친한동훈에 대한 서명을 하게끔 했느냐 이 얘기인데 뭐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따져볼 생각은 있지만 결국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되는 당권파가 이번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좀 갖겠다. 지금 최근에 인구 50만 이상의 그 자치단체는 직접 본인 중앙당에서 전략 공천할 수 있다고 한 데다가 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어쨌든 당권파가 이 기회에 굉장히 좀 당의 세력을 뿌리내리겠다는 것도 있지만 네. 어떤 코어 지지층을 결집한 이후에 이걸 가지고 중원으로 나가 보겠다는 그런 선거 전략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